문학, 음악, 미술, 영화,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의 향연.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한 장면입니다. 술병들을 앞에 두고 앉은 사람에게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뭐 해요?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술 마시고 있지. 왜 술을 마셔요? 잊으려고. 뭘 잊고 싶으신데요?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그 우울한 술꾼은 술 마시는 게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궤변을 늘어놓지만 이백은 그의 시 대작에서 하늘과 땅이 이미 술을 사랑했으니 내 어찌 술을 사랑함을 부끄러워하랴. 천지기애주 애주불개천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술을 마시냐고 누가 물으면 저는 세 가지 경우에만 마신다고 대답하곤 합니다. 기분 좋을 때와 나쁠 때,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때.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22번째 이야기, 술과 장미의 날들, 지금 시작합니다. The Days of Wine and Roses, 술과 장미의 날들이라니. 오래전 텔레비전의 주말의 명화에서 그 근사한 제목을 보았을 때 우선 설레기부터 했었습니다. 우리 생애의 어느 아득하고 아름다웠던 날들의 이야기려니 지레짐작하고 그 로맨티시즘에 적당히 젖어들 준비를 한 채로 영화를 보기 시작한 내 기대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운 시절이라든가 낭만 같은 것과는 지구와 달보다도 더 거리가 먼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의 홍보 담당이던 잭 레먼이 크리스틴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모든 비극이 그렇듯 그것은 불행한 큰 결말을 낳게 될 행복한 작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홍보 담당이 아마도 우리 사정으로는 술상무쯤 되었나 봅니다. 직책상 매일같이 술에 절어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린 남자가 여자를 돌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자 외로운 밤을 술로 달래던 여자마저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위기를 느낀 부부가 시골에 있는 크리스틴의 아버지의 장미 농원으로 내려가 재활의 결의를 다져보지만 또다시 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파멸해가는 과정을 그 영화는 섬뜩하게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제목 술과 장미의 날들은 영국의 시인 어네스트 도슨의 시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They are not long. 그 날들은 길지 않지. The days of wine and roses. 술과 장미의 날들은 Out of a misty dream, our path emerges for a while. 짙은 안개 같은 꿈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Then closes within a dream. 다시 꿈속으로 사라져 버리지. 모든 아름다운 날들은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Belle Époque, 프랑스 말로 아름다운 시절, 좋았던 날들이라는 말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벨리포크라고 부릅니다. 전쟁도 없었고 사람들이 거의 처음으로 삶의 기쁨과 여유를 구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예술가들이 몽마르트르를 중심으로 해서 파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앙리 로트렉의 숙취라는 그림입니다. 아직 술이 덜 깬 듯한 이 여인 앞에 놓인 술을 보십시오. 압상트라는 술입니다. 1870년대 프랑스 포도밭 60%가 이상한 식물 전염병에 감염돼 포도주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고흐, 드가, 모들리아니, 피카소, 로트렉 등 화가들과 해밍웨이, 보들레르, 랭보, 오스카 와일드 등의 포도주를 살 여유가 없던 가난한 작가들이 마시게 된 술이 압상트였습니다. 이 그림은 빅토르 올리바의 압상트와 초록 요정입니다.
사람들이 압상트 쑥을 정제해 만든 68도짜리 이 녹색의 술을 마시면 초록색의 아름다운 요정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앙리 툴루즈 로트렉은 유명한 귀족 집안 출신이었지만 뼈가 약해지는 유전병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유럽에는 사촌끼리도 결혼을 할 만큼 근친혼이 많았기 때문에 유전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로트렉도 그 유전병의 희생자여서 하반신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난 로트렉은 종일 빨간 풍차가 돌아가는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풍차, 영어로는 몰린 루지라는 발음이겠지만 물랑 루즈라는 프랑스 이름으로 부르는 게 맞겠죠. 이 포스터들은 그가 압상트 몇 병과 바꾼 그림들입니다. 압상트를 마시면 무언가 보인다.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보인다. 아름다웠던 그 시절 파리에 와 있던 해밍웨이의 말입니다. 그 술은 약간의 환각작용이 있다고 믿겨지기도 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의 노란색들은 압상트로 인한 환각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벨리포크, 그 좋았던 시절. 인상주의 미술과 상징주의 문학 작품들을 낳은 것이 바로 압상트였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They are not long the days of wine and roses. 아름다웠던 날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술 맛을 알 리가 없던 중학생 때부터 언젠가는 꼭 마셔봐야겠다고 굳게 결심한 술이 있었습니다. 칼바도스.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다 읽은 레마르크의 The Arch of Triumph. 개선문에 나오는 술 이름이죠. 이 소설은 잉글릿 버그만이 나오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아름다웠던 시절이 끝나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치 비밀경찰을 피해 파리로 도망쳐 나와 신분을 감추고 불법 시술로 연명해가는 유택의 외과 의사 라비크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이 남자 저 남자로 옮겨다니는 매니큐어가 지저분하게 벗겨진 손톱의 무명 배우 조앙 마듀. 전쟁의 야만 속에서 둥지를 잃어버린 쓸쓸한 두 영혼은 어두침침한 조명의 카페에서 칼바도스를 마십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영원히. 단 한순간도 붙잡아 둘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 같은 건 없어. 덧없이 비워버린 칼바도스 잔만 남기고 삶과 죽음으로 갈라서게 될 때여야 라비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비록 상처뿐이었지만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운 것들은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파리에 갔을 때 개선문이 있는 샹젤리제 부근 골목들을 헤매며 칼바도스를 파는 카페를 기어이 찾아내야 했던 것은 꼬냑 향이 풍기던 그 독한 사과술을 마시고 싶었던 게 아니라 라비크와 조앙 마두의 고독과 우수를 마시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영화 내부자들에서 이병헌이 말하죠.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사실은 모히또와 몰디브가 바뀌어야 되겠죠.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해적들이 병째 벌컥벌컥 마시는 술이 바로 사탕수수를 발효시킨 럼이죠. 이 럼주에다가 라임즙과 민트 향을 곁들인 것이 모히또입니다. 그는 걸프 해류를 따라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를 잡는 노인이었고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지가 84일째였다. 해밍웨이의 걸작 노인과 바다의 첫 문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해밍웨이는 내 삶은 라보데기타 델메디오의 모히또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을 지는 쿠바 아바나 해안의 작은 술집 델메디오에 앉아 모히또를 마시며 그 소설의 첫 문장을 썼을 것입니다. 20세기 인문학 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친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술을 물과 불의 혼합물이라고 했습니다. 술꾼으로서의 우호적 입장에서 해석에 지나지 않을진 모르겠지만 술은 물의 차가움과 불의 뜨거움, 물의 출렁임과
불의 타오름, 물의 끝없이 흘러감과 불의 소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나는 가끔 술이 거나해지면 라틴어 격언으로 건배를 하는 호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In vino veritas, 술 속에 진실이 있다 라는 뜻이죠. 그림쟁이 내 친구는 술만 취하면 예이츠의 술노래 A Drinking Song을 읊어댑니다. 술은 입으로 흐르고 사랑은 눈으로 흐른다. 우리 죽기 전에 깨달을 진실은 이것뿐. 나는 잔을 입술에 대고 그대를 바라보며 한숨 짓나니.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어른 의사가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리적이지도 않은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젊은 의사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낭만 닥터가 말하더군요. 개 폼 잡는 거야. 다른 말로는 낭만이라고 하지. 날선 말과 계산만 오가는 이 드라이하고 냉정한 세상에서 개 폼이라도 잡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